네, 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9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소가 바뀌었죠?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학생처장으로 지금 근무 중이라 이게 현재 처장실입니다. 처장실이고 저녁 5시 40분쯤 되었네요. 좀 일이 많다 보니 어떤 날은 연구실에서 어떤 날은 집에서 참 이제 선생님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썩 좋지 못해서 네, 좀 미안합니다. 양해를 해주고 좀 배경도 세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표기법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그 역사적인 뿌리라든지 또 표의주의와 표음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원리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재 142쪽이 되겠죠? 교재 142쪽 3.1.2 자모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글 맞춤법 총칙을 뭐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학년이 낮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다들 이 교재를 준비했을 텐데 이 뒤에 보면 이제 부록으로 현행 맞춤법과 또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또 여러 가지 그 언어 예절과 관련되는 것들이 부록으로 담겨 있어서 지금 뭐 혹시 미리 보지 않았던 친구들도 맞춤법 총칙에 가면 이제 자모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어 화법과는 달리 문어 화법의 경우에는 문자로 기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뭐 마치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글 자모의 그 사용에 대한 원칙도 역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음자, 모음자는 모두 몇 개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는가 하는 것을 현재의 그 맞춤법 총칙은 물론이고 또 이러한 그 자모의 순서라든지 자모의 개수라든지 자모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게 된 배경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아마 방송 언어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또 혹은 중고등학교 때 좀 관심이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심화 학습을 교육받았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좀 비전문적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그런 차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142쪽의 그 제4항입니다. 이제 맞춤법 제4항에 이런 자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프린트물 강의자료 1쪽을 함께 보시면 박스 안에 제4항을 보시면 한글 자모의 수는 자모라는 것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말하는 거죠. 자모의 수는 20넉자, 24자고요.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같이 정한다. 먼저 기억, 니은. 잘 알죠? 잘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간혹 이런 거 틀리는 친구도 히읗 할 때 받침은 발음은 히읗이지만 히읗으로 쓴다든지 피읍이라고 하지만 피읍으로 쓴다든지 이런 자모 명칭들도 한글 맞춤법에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총 24자이고요. 선생님이 가끔 이제 그 공시에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자격고사에서 난이도가 하이나 이제 그 오답률이 꽤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자모와 관련되는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암기를 하지 않아서인데 현행 자모의 수는 24자고요.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모두 몇 글자? 선생님의 강의 자료를 미리 봤다면 28자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심제 28자다 해서 새로 만든 창제한 글자 28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에는 4글자가 없어졌죠. 이런 문제 나와요. 아주 유치한 문제로 그러니까 요즘은 뭐 다음 중 뭐 사라진 문자는 뭐뭐인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다음
한글 자모와 관련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서술형이 나오게 되겠죠. 단답형으로는 잘 묻지 않아요. 단답형 시험들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 가지 출제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현재와는 달리 아래아, 반치음, 여린 이읒, 여린 히읗, 꼭지음이 기본자로 더 있었죠. 그래서 모음자인 아래, 모음자는 그러니까 아래아 하나만 없어진 것이고, 자음자의 경우에는 반치음, 여린 이읒, 꼭지음 이렇게 세 개가 사라져서 현행은 24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당시 신제 28자라 했을 때 반반 나눠서 자음자 14개, 모음자 14개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자모도 그렇게 반반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자는 이제 초성자, 이 정도는 알죠? 초성자는 17자, 모음자는 중성자 11자. 그래서 모두 11자가 됩니다. 11자가 되고, 여러분들 왜 종성자, 받침자는 없냐? 왜 없지? 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7주차 강의를 열심히 안 들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쓰기 때문에 제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모에 해당하는 자음자에 해당하는 17자, 모음자에 해당하는 11자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제 사항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모음자는 지금 아래아만 사라졌으니까 10개의 모음자가 기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아래야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참 재밌는 것이 와워, 위, 왜 이런 것들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부터 기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시에 물어보면 이제 제일 잘 걸려드는 것이죠. 기본자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이제 24자. 그러니까 모음자는 10글자, 그 다음에 자음자는 그 다음에 14자가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지금 이제 이번 기회에 나와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난이도 하짜리 문제에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또 너무 좋은 문자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암기해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항을 보시면 적을 수 없는 소리는 2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서 적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쌍기역, 쌍디귿, 쌍디귿 이렇게 되는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들의 이름이 이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모 명칭은 조금 이따 다 말할 것이고 이 명칭은 현행 이제 사용하고 있는 1933년 이후의 규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자모의 명칭입니다. A에 여러분들 다 알 것이고 붙임 이항은 보시면 사전에 올리는 자모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자음의 순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 평음, 경음, 그 다음에 니은이 있고 평음, 경음, 또 리을, 미음, 비 얘네들은 경음이 없으니까 또 그 다음에 경음 그리고 유기음이 뒤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사전을 이렇게 책으로 된 사전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흔치 않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옛날에 학창시절에 쓰시던 것들이 많고 요즘은 인터넷에 입력만 하면 나오는 세상이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이 순서들이 다 있고 지금도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제 렉시컬 엔트리라고 해서 어휘 항목의 그 사전 항목들이 등재된다라고 합니다.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음은 모음 순서는 더 외우기.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야 어여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이 야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따라서 가게 갸게 이렇게 사전에 항목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인터넷에 입력만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사전 자체가 인터넷에 입력될 때는 이런 방식의 자모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근데 북한의 사전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케역, 티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옷, 이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응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의 사전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시옷 다음에 이응 단어들 나오고 그다음에
지읒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뭐 가보면 이러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의 현재의 자모 순서를 갖게 된 이제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북한 사전의 경우에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응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니까 이응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뒤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처럼 시옷 이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옷 지읒 단어들,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사전에 다 등재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이응으로 시작하는 얘네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라 해서 따로 뒤쪽에 붙게 되는 그런 북한의 사전의 체계는 현대 한국어와는 다릅니다. 한동안 DJ 정권의 햇볕 정책 등등 해서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나마 김정일이죠. 좀 좋았을 적에는 결의말 대사전이라고 해서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일의 경착륙과 연착륙이 있어요.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이제 전쟁을 통한 통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큰 갈등을 통한 그런 통일이 아니라 독일처럼 연착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연착륙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사전과 같은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통일 작업, 그래서 사전 정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문화적인 것을 먼저 접근을 하고 나서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서서히 통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에요. 독일만 해도 오시 베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독일은 베를린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도 서베를린, 동베를린 나뉘어 있었고, 오시가 뭐냐면 이제 그 이스트에 해당해서 동독인이고, 베시가 웨스트에 해당해서 이제 서독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메르켈이 이제 동독인으로서 이제 뭐 차별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차이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직도 어느 정도 진행 중이라고 할 만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사전 같은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통일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비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DJ 정권 시절에 이제 결의말 대사전에 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꽤 많은 뭐 평양으로 오고 가고 서울로 오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위원장이가 그 결의말 사전에 이제 대표장이죠. 그게 이제 그때 성희롱으로 문제가 됐던 그 노벨상 후보로 뭐 거론이 되었던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참 그래서 참 안타깝죠.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은 여러분도 보다시피 남북 간의 그 경색의 과정이라 이런 작업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수업에는 보여줄 기회는 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1980년대, 88년, 89년 이후에 조금 어떤 북한 관련 서적들을 볼 수 있게끔 지금은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직전만 해도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서적들은 감히 우리가 볼 수 없었고, 월북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이기영이다 그러면 EXX, 이세모 이런 식으로 거의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다가 80년대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학문적 대상으로 북한 관련 사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헌들과 서적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정말 굉장히 다릅니다. 네, 본론에서 좀 빗나가는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강의 자료 1쪽에 그 이제 제4항 그 제4항 밑을 1쪽 하단을, 강의 자료 1쪽 하단을 봐주세요. 오늘날 쌍기역과 같은 형태의 그런 애들의 원래 이름은 훈민정 창제 당시에는 각자병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병서는 문자를 나란히 쓴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기역자도 가로로 나란히, 이 병자는 나란히 병이라는 건 가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훈민정 창제 당시에 주로 우리말 고유어 표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지금 우린 경험 표기를 위해서 사용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표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오히려 당시 한자음 표기를 위한 수단이었어요.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런 경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시옷계 합용병소다. 이제 조금 궁금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용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과 학생들하고도 상담을 해보니까 그 국어사 관련 문제가 수능에 한 문제 혹은 안 나오기도 한다고 해서 또 저렇게 문학 쪽에 그 좀 치중하는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안 배운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옷계 합용명서가 사용되었고 이후 된시옷이라는 이름으로 20세기 정서법이 현재와 같이 확립되기 이전에는 이런 시옷기역, 시옷디귿, 시옷비읍, 시옷지역 같은 그러니까 요게 경음 표기예요. 된소리 표기예요. 그래서 된소리를 나타낸다고 해서 요 앞에 시옷을 된시옷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왜 이게 이제 요런 아이들을 시옷계 합용명서라고 불러서 현대국어와는 달리 경음 표기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 그 7주차 수업에서 배웠었잖아요. 거기서 주시경은 이제 소위 쌍기역, 쌍디귿 각자 병서를 경음 표기로 사용하고자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이제 뭐 박승빈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역사적으로 된시옷을 쓴 이 표기법의 전통을 지속해 나가자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주시경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현대국어의 맞춤법은 쌍기역, 쌍디귿 소위 이제 각자 병서의 표기들이 경음 표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세종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세종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놀라운 것인데 된시옷을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one letter per phoneme 1문자 대 1음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전공자들이 좀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한다면 하나의 문자는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된시옷을 쓰게 되면 경음 표기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면 사랑 이럴 때는 마찰음, 치조 마찰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옷 그럴 때는 치조 폐쇄음, 미파 치조 폐쇄음 뭐 전문 용어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음 표기였다가 또 혹은 S 발음이었다가 혹은 T 발음 그러면 이 문자는 굉장히 잘못된 그러니까 문자라고 하는 것은 기호잖아요.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말하자면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의미 혹은 지시 대상을 가르치는 것이 의사소통의 지장을 기호는 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해서 세종의 원뜻과는 다르지만 각자 병서 즉 쌍기역, 쌍디귿 이제 요런 아이들을 경음 표기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33년 이후 현행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강의 자료 이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강의 자료 이쪽으로는 참고 자료라 해서 이제 각자 병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다음 쌍히읗도 있고요, 쌍이응도 있고요, 쌍니은도 있어요. 네, 궁금하죠?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혹시 국어학 관련 과목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뭔지는 알겠죠? 각자 병서라는 말은 동일한 문자를 나란히 거듭 쓰는 그런 문자 표기 방식을 말을 하고 합용병서는 기본적으로 합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자를 나란히 쓰는 거예요. 근데 합용병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옷계, 계는 계통이란 뜻이에요. 시옷계, 그 다음 비읍계통, 비읍시옷계통.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 후대의 학자들이 분류하기 좋게 이제 말하자면 학문 1세대들이 붙여놓은 명칭입니다. 세종이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것은 아니고요. 시옷계는 시옷이 맨 앞에 나오는 합용병서, 비읍계는 비읍이 맨 앞에 나오는 합용병서, 비읍시옷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읍시옷기역, 비읍시옷디귿. 네, 그다음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너무 궁금하죠? 그냥 하나의 답을 말하면 지금 조금만 센스 있는 친구들은 시옷계는 된소리겠구나. 맞습니다. 끄, 뜨, 뿌, 쯔. 시옷, 니은 참 궁금하죠? 네, 이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단어의 대표적인 게 사나이란 단어인데
이건 글쎄요. 니은의 경험은 없었으니까 이것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비읍계는 브그브드 브스브즈 브트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비읍시옷은 브스그 브스드. 자, 비읍계나 비읍시옷계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군. 우리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니까 컨소넌트, 클러스터. 클러스터가 뭐예요? 이렇게 포도상이 같이 묶여 있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컨소넌트 클러스터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건 영어 단어를 말할게요. spring, S-P-R, 그쵸? strike, S-T-R. 이렇게 자음이 뭉쳐나온 자음군이에요. 그래서 비읍계는 두 개의 자음이 뭉쳐오는 뭐 자음군, 뭐 비읍시옷계는 그럼 뭘까요? 삼중자음군은 아니고요. 시옷기역, 시옷디귿을 경험으로 봐서 붓끝, 붓뜨 뭐 이 정도로. 네, 뭐 이거는 국어사 지금 국문과 학생들 조금 몇 명 있는데 국어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그냥 그렇구나.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각자 병서는 원래 고유어 표기를 위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합용병서의 표기 가운데 시옷계가 된소리 표기였는데 1933년 이후에는 폐기되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 오토바이 소리까지 들어가는 것 같네요. 아이고, 어느새 밖이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캠퍼스 요새 너무 이뻐요. 캠퍼스 너무 예쁜데 학교는 너무 시끄럽고, 네, 참. 그래도 지금 9주차가 돼서 여러분도 아마 대면 강의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위험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런 면도 있으면서도 정말 아무도 없는 캠퍼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이게 학교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참 코로나도 문제고. 네, 자, 그 다음은 자모의 명칭. 지금 강의 자료 이쪽에 자모의 순서와 명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모의 순서와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만 창문을 좀 닫고 올게요. 네, 미안합니다. 자모의 순서와 명칭. 자, 여러분들이 그 자모의 순서는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린 시절부터 그 다음에 바로 방금 말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러면서 아, 왜 또 기역이야? 또 뭐야? 키역 아니고 키읔이야? 뭐 티귿, 뭐 디귿 막 이렇게 특히 외국인들도 이제 한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헷갈려하고 그러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이제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그런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모의 순서와 명칭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세종이 마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세종이 뭐 지금 이게 뭐 국문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장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세종이 훈민정음 언해세계한 것은 이제 아음에 해당하는 기역, 그러니까 기역 시리즈가 있죠. 기역, 키읔, 뭐 그다음에 뭐 디귿, 티읕, 뭐 요런 그 같은 계통의 음성학적으로 같은 조음이차 조음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자음자들을 묶어서 설명했지 지금처럼 이런 방식의 순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순서가 등장한 것이 이제 교재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여기 지금 어차피 그냥 강의 자료 함께 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자 보니까 있죠. 여러분들이 한자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여기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최세진이라고 하는 뒤에서 또 최세진과 훈몽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세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종조의 사실은 뭐 그 국어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언어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역관이에요. 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 뭐 조선시대 여러분들 그 외교정책 알죠? 4대 교린. 지금 갑자기 학년 높은 친구들은 맞아 이거 오랜만에 듣는 소리네 뭐 이렇게 4대 교린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을 4대하고 네. 정말 참 우리나라 불쌍한 나라예요. 참 어쩌면 그렇게 주변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나라가 많은지. 교린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진이라든지 이제 주로 조선시대는 여진족이었죠. 그 다음 후대로 가면 만주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몽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일본 이런 그러니까 외교를 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무슨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관을 필요로 하죠. 뭐 중국도 당연히 한국 조선말 배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라는 역관이 있는데 아주 뭐랄까 이 최세진이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역관 그리고 역관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물론 그래봐야 역관들은 중인 계급에 해당하죠. 중인 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반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히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역관 중에 제일 파워 있는 역관은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그 한어를 하는 사람, 즉 한어가 뭘까요? 중국어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어학의 대가이고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운이나 음성학이나 그 당시에 언어와 관련되는 것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훈몽자회라는 책도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한자를 보면 가르칠 훈자에 깨칠 몽자에 글자 자자에 모을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몽자는 이제 이 훈몽자회라는 책을 간단히 말하면 한자 초학서예요. 초등학교 한자를 배우는 그때는 우리 한글이 이제 한글 배워가지고야 뭐 입신양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과거를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한자를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자 초학서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천자문이라는 게 있죠. 네, 천자문은 글자가 1000글자밖에 안 되고 훈몽자회는 3360자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문헌을 교재 143쪽이죠. 네. 교재를 봐도 되고,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봐도 됩니다만, 여기에 초성, 자, 오른쪽, 옛날 문헌들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봤을 때, 오른쪽부터 먼저 봐주세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에서,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가로쓰기일 뿐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지만 옛날은 세로세 이 동양책들은 대부분 이렇게 되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초성, 종성, 통용, 팔자. 초성, 종성, 통용, 팔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초성과 종성에 두루 사용되는 8글자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143페이지서부터 144쪽까지 교재 143페이지에서 144쪽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 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쫙 읽어보면 될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초성, 종성, 통용, 팔자는 무슨 말이냐면 초성자, 즉 첫 글자와 종성, 받침 글자로 두루 쓰이는 8글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지금 우리의 사전의 순서죠. 사전 순서인데 사전 순서로 선택된 게 아니라 이들 글자는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 8글자로 소개된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것이 자모의 순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자, 기역, 니은, 이렇게 된 것이구나. 자, 기역, 왜 기읍이 아니었지? 라는 데에 대한 답은 한자음 중에 읍이 없습니다. 읍이 없어요. 자, 니은을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있는데 니은은 뭐냐면 이것도 오른쪽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니은, 첫 번째 니은에서 이 니자에는 니자의 이 초성자처럼 쓰인다. 은은 그 받침으로 쓰일 때는 은의 받침처럼 쓰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기역은 뭐냐면 그 기자의 그 초성으로 쓰이고 맡을 역자의 받침 발음이다. 이걸 나타내면 돼. 읍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세진이 그냥 기옥이라고 했던가 기욱이라고 했던가 기악이라고 했으면 그 명칭이 아니었던 거예요. 용법인 거예요. 용법인 거예요. 자, 이 한글 자모 기역은 왜냐하면 이 훈몽자회라는 책이 하늘 천이 붙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한글로 음을 달아놨거든. 천하고 음을 달아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애들이 천이라는 단어를 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음을 읽기 위해서 법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들아, 이 기역이라는 것은 극이자라는 한자의 첫소리 발음이거나 아니면 맡을 역자의 받침소리 발음이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귿 잠깐 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딱 봐도
지말인데 이게 왜 디귿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너무 궁금하죠? 잠깐 기다리고 리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고 비읍도 마찬가지고 자, 시옷 보니까 이거는 왜 시의지? 이렇게 되죠. 자, 이음까지 됐습니다. 시옷이 훨씬 쉬우니까 시옷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시옷의 경우에 시는 이해가 가죠. 근데 의자에 왜 동그라미를 치고 의를 왜 썼을까? 자, 근데 의는 무슨 의자죠? 이 정도는 다 알죠? 옷 의자잖아요. 그러면 의를 쓰지 않고 뜻을 쓴 거죠. 뜻. 옷의죠. 옷의. 의는 음이고 옷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것은 이 한자에 음을 읽지 말고 뜻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시옷이 된 거예요. 시옷.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알겠죠. 아, 이 한자음이 없었구나. 시옷 말음을 나타낼 한자음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지말을 볼까요? 자, 말자부터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오늘날의 끝말자예요. 끝말자. 그럼 음을 안 쓴 건 알겠는데 그시 아닌데 물론 티읕 받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발음은 끝 그래도 어때요? T로 발음이 되잖아. 표기만. 표의적 표기에 의해서 T으신 거고. 끝. T 발음이죠. 근데 이게 하필 또 경음이지. 그럼 뒤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뒤끝일까? 그 당시에는 아직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끝이 끝 아니라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단계 더 복잡하죠. 자, 지자는 못지자인데 오늘날에는 연못을 나는 못지자인데 이때는 또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구개음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뭘까? 못지가 아니라 못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디귿이 된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명칭이 아니라 그리고 디귿과 시옷은 이런 복잡한 배경,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명칭으로 선택을 만들려고 이 문자의 명칭이라고 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좀 더 일관성 있게 했을 텐데 이거는 문자의 명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다 말과 의는 뭐 이렇게 다 한자를 다 설명을 해놨어요. 설명을 해놨는데 우린 그걸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살았던 것이고 쭉 옆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키읔, 티읕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옆칸, 오른 옆칸을 보면 초성, 독용, 팔자가 보입니다. 키읔, 바로 오른편 옆칸을 보면 초성, 독용, 팔자. 무슨 뜻일까요? 홀로 독자니까 초성에만 쓰이는 8글자. 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초성에만 이 8글자가 쓰였다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뜻이에요? 종성에는 이들 유기음 같은 걸 쓰지 않겠다는 거지. 그러면 표의적 표기야, 표음적 표기야? 당연히 표음적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더 가니까 중성, 독용, 11자. 그때는 이제 아래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야어여. 네, 보이죠? 거기 다 한자로 음이 붙어 있죠? 11자. 아래아까지 이렇게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모의 순서와 명칭은 우리가 자모의 순서와 명칭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뜻밖의 사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세진이라는 사람 선생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강의 자료 이쪽에 하단을 보면 1468년에서부터 1542년 세조와 중종조에 이르러서 이제 특히 중종조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좀 더 큰 활약을 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벼슬은 동지중추 부사까지 이제 사실을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역관이니까요. 그렇고 능통한 중국어와 이문 실력, 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빌어 쓴 차자표기라고 해서 뭐 이두, 향찰, 뭐 그다음에 구결 뭐 이런 거 얼핏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이두를 이용한 이제 한자를 변형해서 사용한 행정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이 수업이 그런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자를 차용한 그런 행정문서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통역을 담당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출중하고 뛰어났던 사람이어서 왕의 신을 받아서 많이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40여 년간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남긴, 여러분들은 이제 전공들이 좀 다양해서 접할 기회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리 그 IT 쪽에서 데이터로서 지금 이제 사실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국어학 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런 그 커퍼스 링귀스틱에서 그 데이터와 관련되는 작업을 하시는 굉장히 그런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걸 하시는 분은 중세국어와 막 구결 이런 거를 하시면서 첨단의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어떤 접근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융합학문의 가장 적확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훈몽자회를 잠깐 보시면 어린이용 한자 교과서예요. 그래서 천지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글로 음도 달아놓고 뜻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어서 네, 요거는 어린이들 한자 학습, 그래서 중종 22년에 간행되고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중자, 너무 좋은 책이니까 계속 뭐 세컨 에디션, 서드 에디션이 계속 판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천자문이나 유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어 모음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계와 경험 세계가 직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사용이 많은 글자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편찬했고 상중하 3권이고 각권 1120자, 총 3360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훈몽자회는 이후 교육자료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지금 방금 봤던 그 법내에 뭐 초정송, 통용팔자, 뭐 이런 언문자모, 이게 언문자모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사에서 너무 중요한 기록으로 남게 되어가지고 이 언문자모 때문에 최세진은 한글 자모의 이름을 지은 장명부, 그러니까 장명의 아버지로 간주되기도 했고, 또 이제 앞에도 말했지만 초성에만 쓰이는 그 초성 도경 팔자를 유기음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함으로써 이제 그 표음주 8글자만 받침으로 쓰는 수 있는 규정을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최세진이 만든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널리 행해진 관습을 최세진이 정리하여 적어 놓은 것이고, 이제 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